안녕하십니까. 상담연구 방법론의 기초 실전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의 실전 문제풀이는 특별히 청소년 상담사 1급 시험 아시죠? 1급 시험에서 필수 과목에 상담연구 방법론의 실제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2019년도 기출문제를 실어드렸습니다. 공신력이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1급 시험이다 보니 1급 문제가 조금 더 어렵거든요. 기초보다는 실제가 어려운데 그나마 2019년도의 문제가 상담연구 방법론의 기초와 비슷한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통째로 25문제를 그대로 실어드렸습니다. 공신력이 있는 문제니까 풀어보시는 것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1급 2019년도 기출문제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3문제, 12문제 들어갑니다. 26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식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명목척도가 보이시나요? 여기에 카이제곱 검정이라고 있습니다. 명목척도로 조사된 변수들 간의 관계에 관한 통계 분석에서 적합한 분석 방법은 카이제곱 검정이다. 카이제곱 검정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자, 카이제곱 검정은 명목 변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명목 척도가 명목 변수인데 명목 변수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비연속 변수, 범주형 변수라고도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자,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는 그러한 척도나 그러한 변수로 돼 있을 때는 우리가 교차 분석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교차 분석은 행과 열이 명목 척도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성별도 무엇입니까? 명목 척도고 직업군도 뭐죠? 명목 척도거든요. 그러면 성별과 직업군에 대한 교차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관찰 빈도, 기대 빈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데 자, 그러한 부분에서 밑에 해설을 잠깐 보시면 제가 밑줄 친 부분이 있어요. 관찰 빈도, 여러분들이 해설지 놓고 하고 계시죠? 관찰 빈도, 기대 빈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 빈도와 기대 빈도 사이에 두 변인 간의 관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상호 독립적인지 검증하는 방법이 바로 카이제곱 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행과 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관찰 빈도, 기대 빈도 이런 것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이 표를 주고요. 기대 빈도, 그 다음에 관찰 빈도 이런 것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이미 됐었죠. 그런 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변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별과 직업군이 있을 건데 그러한 것에서 관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상호 독립적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카이제곱 검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F검정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F검정은 우리가 분산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세 집단 이상의 평균을 비교할 때 쓰는 겁니다. G검정은 정규 분포성을 우리가 보는 거죠. 정규 분포성 이것을 우리가 검증할 때 쓰는 것이 G검정이다. T검정은 독립표본 T검정, 대응표본 T검정이 있죠. 그래서 독립표본 T검정, 그 다음에 대응표본 T검정 이런 것을 우리가 T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일반적으로는 세 집단 이상의 경우는 F검정을 하고 두 집단의 평균 비교를 할 때는 우리가 보통 독립표본 T검정을 하죠. 자, U검정이 있는데요. 이 U검정은 비모수 검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시면 됩니다. 비모수 검정 중에 하나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됐습니다. 26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명목척도 카이제곱 검정, 명목척도 카이제곱 검정 이런 식으로 외우시라는 겁니다. 27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표본의 크기와 표집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우리는 표본의 크기, 표집 오차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0명에서 1,000명을 뽑는다 또는 10,000명에서 9,000명을 뽑는다. 그럼 표본 집단이 1,000명일 수도 있고 9,000명일 수도 있는데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표본 오차, 표집 오차는 줄어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표본 크기와 표집 오차는 관련이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금방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해볼까요? 표본의 크기가 커졌답니다. 그럼 표집 오차는 어떻게 된다? 네, 작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전수조사를 하면 표집 오차가 커진다가 아니라 표집 오차가 전수조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집 오차, 표본 오차가 무슨 말이죠? 표본의 통계치와 모수의 차이를 말합니다. 표본의 통계치와 모수의 차이니까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에서 표집 오차, 샘플링 에러가 나타나는 거지, 전수조사는 바로 표집 오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표본의 크기가 1000 이상이면 표집 오차는 0으로 간주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여러분, 표본이라는 것은 샘플링한 거잖아요. 표본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집 오차 0으로 간주하는 것은 없어요.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표집 오차는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표본 크기 결정, 표본 크기, 그러니까 모 집단이 있으면 몇 명을 뽑아야 되느냐,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에서 간단하게 검색해 보면 나오고요. 계산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크기 결정 공식의 첫 번째가 모 집단 크기를 입력합니다. 자, 모 집단의 크기를 입력하고, 두 번째 허용 오차라고도 하고요. 오차 한계라고도 합니다. 오차 한계, 이거를 허용 오차라고 합니다. 허용 오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오차 한계를 5%로 많이 0.05죠. 5%로 많이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뢰 구간입니다. 신뢰 구간인데 우리가 뭐 95% 신뢰 수준이죠. 죄송합니다. 95% 신뢰 수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 해당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차란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집 오차, 표본 오차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표본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답은 5번입니다. 옳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또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오차는 줄어든다라고 했으니까 표본의 크기를 어느 정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표집 오차, 표본 오차는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28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28번 문제는 연역법과 귀납법이 나왔습니다. 자, 연역법, 귀납법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건데요. 자, 연역이라는 말만 쓰고 그 다음에 귀납이라는 말만 쓰겠습니다. 자, 연역법은 양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귀납법은 질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접근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양적 연구는 가설을 설정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검증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설은 그냥 세우는 거 아니죠. 이론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이론에 기반하여 우리가 가설을 설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적 연구에 해당되는 귀납법은 뭡니까? 관찰을 하죠. 관찰을 해서 우리가 경험적 일반화를 합니다. 경험적 일반화를 하고, 자, 이 경험적 일반화에 따라서 이론으로 도출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론이 뒤에 와요. 이론으로 도출하는 것이 바로 질적 연구의 귀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귀납법을 통해서 이론을 도출하고 이 이론에 기반해서 가설을 설정하겠죠. 또 검증해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연역법과 귀납법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다.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보완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만 잘 정리하면 이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연역적 접근법에서는 기존 이론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나요? 네, 기존 이론에 관한 분석이 필요한 게 연역법이라고 했습니다. 귀납적 접근법은 현실 세계에 대한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경험적 일반화를 추구한다. 말씀드렸죠? 관찰을 통해서 경험적 일반화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보면 탐색적 연구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가설 검증이 있어요. 탐색적 연구는 되게 질적 측면에서 탐색적 연구를 많이 하죠. 가설을 검증하는 것은 양적 연구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역법이 아니라 여기는 귀납법이라고 들어가야 되죠. 귀납적 접근법은 탐색적 연구에, 여기는 연역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연역적 접근법은 가설 검증에 주로 사용합니다. 연역적 접근법과 귀납적 접근법은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옳은 내용이 된다.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29번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입니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박스형의 문제로 냈는데요. 내적 타당도는 인과성을 검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내적 타당도라고 배우셨습니다. 저해하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이 저해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내적 타당도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첫 번째 선별 효과입니다. 동의어 써드립니다. 선별 효과는 선발 요인이라 합니다. 선발을 잘못했을 경우 내적 타당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험 효과, 테스팅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검사 요인입니다. 검사 요인,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동일한 검사를 썼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친숙도가 높아져서. 자, 통계적 회귀도 맞습니다. 조사 도구 효과가 있는데요. 이거는 도구 요인이라 합니다. 도구 요인. 이거는 도구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도구가 달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도구 요인입니다. 모두 맞습니다.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되고요. 자, 여기 외에 또 있습니다.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은 성장 요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인 변화가 영향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성장 요인입니다. 그 다음에 우연한 사건, 이거를 외부 사건이라 합니다. 외부 사건을 역사 요인이라 합니다. 동의어입니다. 자, 우연한 사건이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죠.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영향이 아니라 우연한 사건, 외부 사건이 영향을 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상실 요인이 있습니다. 상실 요인은 실험 대상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에 탈락,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 상실 요인이라 하고 그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방 효과가 있습니다. 모방 효과는 확산 효과라고도 합니다. 모방 효과는 확산 효과라고도 합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구분되지 않아서 구분이 모호해져서 바로 통제 집단이 실험 집단을 모방하는 확산 효과가 나타나면 이것도 인과관계 검증이 어려워집니다. 이 네 가지를 더 추가하시면 한 8가지 정도가 우리가 말하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이 내용은 해설에 잘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만 정독해 주시죠.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들어갑니다. 30번 문제는 상담학 연구 방법 중에 삼각측량법, 이것을 트라이앵귤레이션 삼각검증법이라고도 합니다. 삼각검증법은 혼합적 연구에서 많이 쓰죠. 혼합적 연구에서 많이 씁니다. 자, 혼합적 연구는 혼합 연구라고도 하는데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결합해서 하는 방법들이 되게 혼합 연구거든요. 그래서 삼각검증법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삼각검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료를 삼각검증하든지, 이론을 삼각검증하든지, 연구자를 삼각검증하든지, 방법을 삼각검증하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삼각측량법은 동일한 현상을 탐구함에 있어, 이게 중요한 거겠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판단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그랬으니까 방법의 삼각측량법이라고 했는데 검증이라고 쓰겠습니다. 방법상 삼각검증이 있고 삼각측량법은 동일한 현상을 여러 시각에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숨어있는 차원이 있을 건데 그걸 드러나게 해서 이해의 수준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방향으로 보는 것보다 여러 시각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숨겨진 차원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심화시킬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삼각측량법은 말씀드린 대로 질적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양적 연구 방법까지 포괄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혼합적 연구와 동의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측량법은 상담의 이론적인 측면, 방법적인 측면 모두 적용될 수 있나요?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료의 삼각측량, 방법의 삼각측량, 이론의 방법측량, 연구자의 방법측량, 여러 가지의 방법이 아니라 삼각검증, 이러한 자료상 삼각검증, 방법상, 이론상 연구자의 삼각측량법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덴진이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해설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해설을 잠깐 보시면 읽을 거리에 넣어드렸죠. 읽을 거리에 4번, 판가로 4번을 보시면 덴진은 삼각 측정은 자료의 삼각화, 연구자의 삼각화, 이론의 삼각화, 방법론적 삼각화로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고요. 자,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4번에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집단 간의 방법, 집단 간 방법, 삼각측량법. 이건 방법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일 현상을 측정하는 척도가 나왔어요. 느닷없이 척도들의 내적 일관성, 이것을 우리가 신뢰성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척도의 신뢰성이 아니에요. 이것은 삼각측정법은 척도의 신뢰성과 상관없어요. 척도의 신뢰도로 할게요. 우리가 신뢰도란 말을 많이 쓰니까 이것과는 관련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무엇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 삼각 측정을 하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구 결과에 대한 연구 결과의 엄격성이라고 하거든요. 연구 결과의 엄격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삼각 측정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척도가 나올 리는 없죠. 척도의 신뢰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5번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우리 시험에 삼각측량법, 삼각검증법도 이미 출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31번입니다. 두 변수가, 이것도 외우시면 되는데 서열 척도로 측정된 경우 사용되는 상관계수입니다. 서열 척도 상관계수, 이렇게 외우시면 되잖아요. 서열 척도 상관계수는 그렇습니다. 등위 상관계수가 됩니다. 아예 영어로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랭크가 있잖아요. 랭크가 있죠. 랭크는 우리가 서열이에요. 서열, 순위니까. 그래서 이거는 등위 상관계수가 바로 서열 척도로 두 변수가 측정되는 경우 볼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일명 스피어만 상관계수라고 하죠. 스피어만 상관계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서열 척도 상관계수 등위,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정률 상관계수는 피어슨 상관계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두 변수가 등간 척도 이상일 때입니다.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일 경우에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분 상관계수가 있고요. 양류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양분을 우리가 이연 상관계수라고 하고요. 이연 상관계수라고 하고, 양류는 여기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점이 들어갑니다. 점 이연 상관계수라 합니다. 점 이연 상관계수라고 합니다. 이연은 뭐냐? 이산 변수와 연은 뭐겠어요? 연속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산 변수, 우리가 이분형 변수라고도 하는데 이산 변수,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산 변수, 그 다음에 연속 변수와의 관계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산 변수를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있고 처음부터 이산 변수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해설에 보시면 해설의 박스를 보시면 상관부석이 있잖아요. 거기에 4번에 점 이연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이건 양류 상관계수라는데 이건 처음부터 이산 변수인 것과 연속 변수의 상관성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연 상관계수, 바로 아래 보시면 양분 상관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이산 변수가 있어요. 인위적으로 만든 이산 변수하고 연속 변수, 이 두 가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4분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4분 상관계수는 이제 4개가 되는데 연속 변수하고 연속 변수인데 하나의 연속 변수로 2, 3변수로 바꾸고 하나의 연속 변수로 2, 3변수로 바꾸면 4개의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의 상관성을 보는 것을 4분 상관계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설에 나와 있어요. 4분 상관계수는 8번에 있습니다. 2개의 연속 변수를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모두 인위적인 2분 변수, 이걸 2, 3변수라고 해요. 2, 3변수로 바꾼 후에 두 변수 간의 상관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4분이 되는 거죠. 연속 변수 하나를 2분으로, 연속 변수 하나를 2분으로 바꿨기 때문에 2분은 둘로 나눠진 거잖아요. 그래서 4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외우시면 돼요. 서열척도 상관계수는 뭐다? 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변수가 다 서열일 때입니다. 이 변수도 서열, 이 변수 서열일 때는 바로 오케이, 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피어만 상관계수였습니다. 32번 문제. 통계적 가설 검정 시 유의 수준을 0.01 대신에 0.0으로 설정했을 때 옳은 것은 입니다. 우리가 유의 수준을 알파라고 보죠. 그러면은 알파가 0.01이었는데 알파를 0.05로 올렸다라고 했잖아요. 설정했다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이것을 일종 오류라 하죠. 무슨 오류를 한다? 일종 오류라 한다 그래요. 근데 일종 오류가 0.01에서 0.05가 됐기 때문에 일종 오류가 증가된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종 오류의 위험이 증가한다. 답이 보이나요? 답이 1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세상 쉬운 거예요.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일종 오류가 높으면 이종 오류는 역비례 관계죠. 이종 오류는 감소합니다. 이종 오류는 감소합니다. 그럼 이종 오류가 감소하면 이것과 연관성인 게 통계적 검정력이죠. 통계적 검정력은 오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 오류가 증가하면 이종 오류는 감소하고 이종 오류가 감소하면 통계적 검정력은 증가하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종 오류가 무엇입니까? 개념 말씀해 보세요. 0, 암기법 아시죠? 4, 기, 일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작. 연가설이 사실인데 연가설을 기각하는 겁니다. 연가설이 사실이면 채택해야죠. 근데 기각하면 오류죠. 이게 바로 일종 오류입니다. 이종 오류의 개념은 뭐죠? 영, 거, 채, 이종입니다. 영, 거, 채, 이종입니다. 무슨 말이죠? 연가설이 거짓인데 채택했어요. 연가설이 거짓이면 연가설을 기각해야 됩니다. 근데 연가설이 거짓인데 연가설을 채택했기 때문에 오류예요. 그래서 이종 오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돼요. 나머지 읽을 필요 없어요. 답은 1번입니다. 3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33번 문제는 사례인데 다음 사례에 해당되는 표집 방법이 나왔습니다. 1번 단순 무작위, 2번 층화, 3번 군집, 4번 할당, 5번 우연 표집인데 자, 우연 표집을 다른 말로 우발적 표집이라고 하죠. 자, 우발적 표집. 길거리 걸어가다가 만난 사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 표집이라고도 하고 convenient sampling, 편의 표집이라는 말도 씁니다. 동의어가 3가지가 있네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 무작위는 무작위로 하는 거니까 확률 표본 추출입니다. 층화 표집도 확률 표본 추출입니다. 군집 표집, 직납 표집도 확률 표본 추출입니다. 할당 표집은 비확률 표본 추출입니다. 우연 표집도 비확률 표본 추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지문에서 인위적으로 뽑는지 무작위로 뽑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속간일 것은 있네요. 비확률 표집은 인위적으로 뽑는 것이고요. 확률 표집은 랜덤으로, 즉 무작위로 뽑는 것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네, 기본이에요, 기본. 자, 이게 보니까 무선 나왔어요. 무선 이게 동의어가 무작위거든요. 랜덤의 뜻이에요. 저기 나왔네. 여기 무작위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4번 탈락, 5번 탈락이 됩니다. 2개를 속가낼 수 있어요. 자, 한 연구에서 땡땡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평균 지능을 알아보고자 1차, 이게 힌트가 될 수 있어요. 1차 표집 단위로 땡땡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20개를 무선 표본 추출했어요. 자, 먼저 학교를 뽑았네요. 자, 그리고 학교마다, 추출된 학교마다, 그럼 추출 안 된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 학급씩을 무작위로 선택했어요. 여기 밑에 학급이 있겠죠?
한 학급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학급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한 학급을 뽑았는데 일반이 뽑혔습니다. 그럼 일반 학생 전체를 조사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그렇습니다. 군집, 표집, 집락, 표집이라고 합니다. 군집, 표집, 집락, 표집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제가 앞에서 1차란 말 썼잖아요. 그럼 이게 1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차를 표집했습니다. 그럼 표집된 학교에 한해 학급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2차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뽑아 내려가는 것이 군집 표집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학년을 뽑고 학년에서 학급을 뽑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학교에서 학급으로 바로 왔잖아요. 이해됐죠? 답은 3번입니다. 자, 34번 문제 들어갑니다. 34번 문제는 다음 사례에 나타난 오류입니다. 자, 단원적 인과론인데요. 단원, 그러면 하나의 내용을 보시면 돼요. 하나의 독립변인과 하나의 종속변이 있는데 거기에 오류가 있을 때 단원적 인과론의 오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학적 오류, 그 다음 개체주의적 오류. 우리가 생태학적 오류와 개체주의 오류는 서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태학적 오류는 분석을 집합적 단위를 분석했어요. 자, 이거를 분석했는데 개인적 단위, 개인 단위라 할게요. 개인 단위에 적용을 했다면 이것은 생태학적 오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집합적을 분석했는데, 집단을 분석했는데 쉽게 개인에게 적용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개체주의적 오류는 개인주의적 오류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개인을 분석했는데, 그렇습니다. 집합적으로 집합적으로 적용한 것을 말합니다. 이게 뒤바뀐 거예요. 이렇게 뒤바뀐 것을 우리가 개체주의, 개인주의적 오류를 합니다. 자, 일반화 오류 아시죠? 일반화 오류는 과잉 일반화 이런 것들에게 들어갈 수 있고요. 환원주의 오류는 축소주의적 오류라고 합니다. 환원주의 오류는 축소주의 오류. 축소주의 오류. 자, 우리가 분석할 범위가 아주 광범위한데 딱 일부분만 분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환원주의, 축소주의 오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미국 내 도시들을 비교한 결과, 도시를 비교했네요. 그럼 이거는 덩치가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집합적 단위라고 보시면 되죠. 도시를 분석했습니다. 비교했어요. 동양인의 비율이 백인의 비율보다 높은 도시에서, 동양인의 비율이 백인의 비율보다 높은 도시에서 정신질환 발병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자, 여기 보세요. 동양인이 백인보다, 그럼 개인이거든요. 동양인이 백인보다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조사한 거고, 여기는 결론을 내린 거죠. 적용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태학적으로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35번 문제 들어갑니다. 35번 문제는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입니다. 층화 표집이 나왔네요. 앞에 층화 표집은 확률 표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층 내의 연구 대상은 무슨적이고 층 사이에는 무슨적이다 라고 했어요. 자, 들어갑니다. 사례. 대학생입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입니다. 자, 대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해서 랜덤으로 뽑고, 랜덤으로 뽑고, 랜덤으로 뽑고, 랜덤으로 뽑습니다. 이게 바로 층화 표집입니다. 자, 층화 표집의 이 그림은 제가 이론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층화 표집인데 잘 보세요. 층 내, 그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층 사이, 그럼 이겁니다. 이걸 하나의 층이라 하기 때문에 층 내는 뭐예요? 동질이죠. 다 1학년들이잖아요. 여기는 2학년들이고 3학년들이고 4학년들이고, 층 사이는 그렇습니다. 이질이다. 다르죠. 그래서 동질이질,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 36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36번 문제는 측정 오차입니다. 측정 오차를 다른 말로 측정의 오류라고 합니다. 측정의 오류라고 해요. 자, 우리가 설문지를 돌려서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 측정했을 때 오차가 생깁니다. 그걸 측정 오차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측정 오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계적 오차와 무작위 오차가 있다. 네, 맞습니다. 자, 이걸 체계적 오류라고도 해요. 체계적 오류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무작위적 오류라고도 합니다. 자, 무작위적 오류를 이것과 비교해서 비체계적 오류라고도 합니다. 비체계적 오류라고도 합니다. 자, 말 그대로 체계적 오류는 일정한 경향이 있는 거고 체계적 오류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1번에다만 다 체크하거나 5번에 가면 다 체크하거나 3번에 다 체크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체계적 오류라고 말할 수 있고요. 비체계적 오류는 일정한 경향이 없는 겁니다. 일정한 경향이 없이 나타나는 것이 말 그대로 무작위적 오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많은데 이 사람은 5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의 답에 다른 사람들은 5나 4에 많은데 이 사람은 1에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응답이면서 무작위적으로, 즉 쉽게 말하면 뇌피셜을 돌리면 이 사람은 설문지 내용의 앞에 문구를 읽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체크한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무작위 오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신뢰도가 떨어져요. 왜? 다른 사람하고 응답의 일관성, 그것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 측정했을 때 응답이 일관된 정도를 신뢰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응답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럼 이거는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크롬바 알파 값이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체계적 오류입니다. 체계적 오류는 우리가 정확한 측정이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1번에 다 체크하든 5번에 다 체크하든 3번에 다 체크하면 이거는 정확한 측정에 문제가 있어요. 정확한 측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설문도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문도구를 만들 때는 중간중간에 영문항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는 오류를 줄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녀석은 타당도를 떨어뜨립니다. 정확성과 연관성이 있는 타당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아시면 이 박스의 지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건 맞고요. 무작위 오차가 0에 근접하면 측정 도구의 타당도는 낮아진다. 여러분, 무작위 오차가 이거 아니에요? 무작위 오차가 이거죠. 그럼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0에 근접했어요. 오차가 0에 근접했어요. 뭐 없다는 소리잖아요. 오차가 0이면 오류가 없다는 소리예요. 0이 될 수는 없죠. 근데 0에 근접했대요. 그러면은 오차가 없기 때문에 높아진다 그래야죠. 뭐가요? 신뢰도가 높아진다. 앞에가 무작위 오차니까 신뢰도가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체계적 오차는 측정 도구의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앞에 보세요. 체계적 오차는 타당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야죠. 미친다 그래야 돼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리을 별표. 자, 지금 기억 하나 맞습니다. 근데 기억 하나만 있는 게 있나요? 없죠. 따라서 기억과 리을 3번이 답이 된다는 소리인데, 자, 이 리을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신뢰도와 타당도를 관역으로 그려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색깔로 한 거, 자, 정확하죠? 따라서 타당도가 높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으니까 신뢰도도 높습니다. 두 번째 이겁니다. 자, 이거는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죠. 타당도가 낮습니다. 신뢰도는요, 자료가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으니까 높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색깔, 아주 형편없는 활 솜씨네요. 이것은 타당도도 낮고 신뢰도도 낮습니다. 타당도도 낮고 신뢰도도 낮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자, 이걸 꼭 알아놓으시고
자, 그럼 묻습니다.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나요? 타당도가 높으면 반드시 신뢰도가 높나요? 네, 높습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 자, 그러면 반대로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가 높나요? 반드시? 아니, 타당도가 낮은 경우가 있네요. 이렇게.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가 낮은 경우가 있어요. 이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타당도는 충분하니까 신뢰도에 준다. 그래서 타당도는 신뢰도의 충분 조건이 됩니다. 신뢰도는 필요하니까 받는다. 이것만 성립하니까 신뢰도는 필요하니까 받는다.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 됩니다. 필요 조건이 된다. 지금 리을 지문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리을 지문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타당도보다 필요 조건이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셨죠? 이 그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입니다. 37번 문제. 37번 문제는 조사, 연구, 설계 단계인데요. 조사, 연구, 설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석사 논문을 쓰신 분이 있을 건데 석사 논문 쓰신 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조사, 연구, 설계 단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거죠. 문제 제기, 연구 문제 결정을 먼저 합니다. 니은이 먼저네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뭐죠? 네, 가설을 설정합니다. 가설 설정이 두 번째네요. 자,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뭐 합니까? 연구 설계를 합니다. 연구 설계 기억에 있죠? 연구 설계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를 만들죠. 자료를 만들어서 조사 들어갑니다. 먼저 해야 될 조사는 예비조사입니다. 예비조사하고 그 다음에 설문지를 다듬어서 본조사를 실시합니다. 자, 자료 수집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회수됐죠? 자료가 회수되면 자료의 통계 분석을 해야 됩니다. 통계 분석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결과를 뭐한다? 해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문제를 제기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 설계, 조사 디자인을 하고 예비조사 한 다음에 본조사하고 그 다음에 자료 통계 돌리고 그 다음에 결과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답은 2번 니은 디귿 기역 시옷 미음 비읍 리을입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 38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38번 문제는 새로 개발한 우울장애 진단도구의 공존타당도입니다. 공존타당도는 공인타당도라고도 하고요. 동시타당도라고도 합니다. 자, 공인타당도인데요. 새로 개발한 우울 측정 도구가 있습니다. 이것의 공인타당도를 보려면 기존에 공인된 것과 비교해야죠. 자, 그게 나와야 됩니다. 옳은 것. 새로운 도구를 이용해서 1년 동안 진단한 사람의 수와 기존에 널리 사용된 도구를 사용하는 1년 동안에 진단한 사람의 수를 비교한다.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비교하죠. 결과가 유사하게 나온지를 봐야죠. 사람 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가로 새로운 도구로 진단된 결과와 여기다 동그라미 1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존 도구의 동그라미 2 그럼 이건 공인된 거죠. 이건 공인된 겁니다. 자, 이것을 그렇습니다. 진단 결과를 비교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1번은 사람 수로 했고 사람 수로 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답은 2번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측정한 개인별 진단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일관성은 뭐죠? 신뢰도입니다. 일관성은 신뢰도다. 근데 반복적으로 해라겠죠. 그래서 검사, 재검사법입니다. 한 번 검사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하는 거죠. 검사, 재검사법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반복이 힌트가 됐습니다. 자, 우울장애 전문가 나왔습니다. 새로 개발한 도구에 대한 설명서를 제시하고 그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것을 내용 타당도라고 배우셨습니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볼 수 있죠. 내용 타당도. 새로운 도구의 문항을 반으로 나눕니다. 반으로 나누어서 반분된 도구의 결과의 일치도. 그 뭐죠? 오케이, 신뢰도인데요. 우리가 결과 간의 일치도, 일관성 이런 것들이 나오면 신뢰도인데 반분했대요. 그럼 이거는 반분 신뢰도, 반분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2번이 공인타당도의 내용입니다. 자, 정리됐죠? 많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와 버금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후반부에 조금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후반부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